단 하루 만에 인생 전부가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이 시장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를 억만장자로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 끝장나는 순간을 무려 7번이나 겪은 남자가 있습니다. 파산 직전, 고객 이탈, 시장 퇴출 위기.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한 번도 버티기 힘든 그 바닥을 그는 계속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월스트리트의 룰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슈왑. 오늘은 아무것도 없던 한 남자가 어떻게 미국 금융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렸는지 그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이 실패작으로 불리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법률가 집안, 이미 엘리트 코스가 정해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검사, 로이드 슈왑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은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아주 일찍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들이 흐트러지고 뒤섞여 보이고 한 줄을 읽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칠판을 옮겨 적는 것조차 따라가기 힘들었고 선생님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게으를 다고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의 이름은 찰스 슈왑. 그날 이후 그의 선택은 하나였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스스로 풀어내려고 애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숫자를 마주할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명문대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여기서 찰스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못하는 걸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판을 찾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골프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습, 끝없이 이어지는 스윙 교정. 그렇게 시간을 쏟아붓다 보니 어느새 지역에서 손꼽히는 실력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 실력 하나로 스탠퍼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학이 끝이 아니었죠. 들어가는 건 골프로 했지만 졸업은 공부로 해야 했으니까요. 처음 2년 동안 성적은 다시 무너졌고 퇴학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또 한 번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강한 영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숫자와 논리, 바로 경제학이었습니다. 그 분야의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했고 결국 퇴학 위기에서 출발한 학생이 스탠퍼드 MBA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스탠퍼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찰스는 투자 분석가로 일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건 분명 배울 게 많았지만 이 길로는 록펠러나 JP모건처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수준의 부를 만들 수 없다고 느꼈던 거죠. 찰스가 원했던 건 안정적인 월급이 아니라 자신이 판을 만들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사업가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2년 만에 회사를 나와 동료 2명과 고객 1명을 설득해서 직접 회사를 차려버린 거죠. 이름은 퍼스트 커맨더 코퍼레이션. 지금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당시의 찰스에게는 너무나 확신에 찬 선택이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중반,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달아오르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를 찾아 몰려들고 있었고 그만큼 정보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블룸버그 같은 금융정보 플랫폼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과 인사이트를 담은 리서치 뉴스레터는 그 자체로 돈이 되는 상품이었죠. 찰스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대로 터집니다. 창업 첫 해에만 2,850명의 구독자를 모으고 연간 $75씩을 받으면서 무려 $21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0만 달러가 넘는 수준이니까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잘 될 때 찾아오는 법이죠.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마자 동업자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찰스는 이 돈을 전부 다시 회사에 넣어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파트너들은 지금의 성과를 나눠 갖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했던 거죠. 틀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찰스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파트너란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크게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10만 달러라는 거액을 빚으로 끌어와서 파트너들의 지분을 전부 사들여버립니다. 이제 회사는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고 동시에 모든 리스크도 온전히 그의 몫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잔인하게도 타이밍이 뒤틀립니다. 그가 모든 걸 걸고 회사를 장악한 직후 1960년대의 상승장이 끝나고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 없는 지출. 바로 투자 뉴스레터 같은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순식간에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회사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무너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이미 모든 걸 걸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대신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은 움직이고 있고 기회는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무너질수록 사람들은 금융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특히 주식 중개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선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흐름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복잡한 분석도 화려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내가 원하는 주식을 빠르고 그리고 최대한 싸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판을 뒤집을 아이디어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바로 할인증권 중개업이라는 개념이었죠. 당시 증권사들은 투자 조언에 리서치까지 묶어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는데 찰스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부가 서비스는 과감하게 다 빼고 오직 거래만 빠르게 실행해주면서 수수료를 확 낮춰버리겠다는 거였죠. 듣기만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실행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고 은행들은 더 이상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친구와 가족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왜 이게 시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 설득하면서 투자를 부탁하죠. 사실 이건 사업가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번 무너질 뻔한 사람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찰스가 보여준 확신과 집요함 때문이었죠. YPO에서 알게 된 인맥까지 끌어모으면서 조금씩 자금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필요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찰스 슈왑 주식회사가 문을 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할인 증권사로 말이죠. 하지만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람들은 낯선 걸 가장 먼저 의심하거든요. 수수료를 이렇게까지 낮춘다고?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할인 중개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고객이 겨우 310명에 불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시간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깨닫게 되죠.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고객 수는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운용 자산도 7,200달러 규모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찰스가 처음에 봤던 그 방향이 맞았다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월스트리트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성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따라붙는 겁니다. 찰스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본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다시 넣어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결국 외부에서 큰 자금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기업 공개, IPO를 선택합니다.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한 번에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IPO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바로 그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죠.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00개가 넘는 지점과 막대한 자산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존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유독 잘 나가는 분야가 하나 있었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할인 증권사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찰스 슈왑은 그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찰스는 회사를 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자본을 손에 넣게 되죠. 처음 2년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찰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지만 거대한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1985년 전후로 금융 환경이 흔들리면서 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했고 내부 승인 하나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찰스는 깨닫게 됩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인데 그걸 너무 크고 느린 조직 안에 가둬버렸다는 걸 말이죠.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비전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또 한 번의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를 다시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레버리지 바이아웃, 즉 빚을 끌어와 회사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투자자들을 모으고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무려 2억 9천만 달러가 들어갔고 그 대부분이 빚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모든 걸 건 선택이었죠. 순자산은 거의 다 묶여버렸고 앞에는 거대한 부채가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성은 되찾았지만 동시에 회사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빚을 감당하려면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IPO를 추진합니다. 문제는 이미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였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외면하면 정말 끝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흐름이 더 강해졌고 찰스 슈왑의 모델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죠. 결국 그는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잡는 자금을 끌어오면서 지분 일부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매각합니다. 그 순간 회사는 드디어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부채 구조는 안정되고 자본 기반은 탄탄해졌으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상장이 성공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게 다시 뒤집혀 버립니다. 바로 블랙 먼데이였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멈춰선 듯 폭락했고 그 충격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찰스는 또다시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장 직후 15달러였던 주가는 순식간에 6달러까지 떨어졌고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전체 인력의 16%를 줄이고 급여 비용만 940만 달러를 삭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실제로 당시 LA 신문들은 1987년을 IPO에 있어 최고이자 최악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좋은 시절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서 이미 하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미술품 투자였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터였고 현대 미술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 미술 시장은 주식 시장 못지않은 때로는 그 이상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한쪽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회사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외부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가장 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뮤추얼 펀드 시장이었죠. 당시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자산 규모가 몇 배씩 불어나면서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막대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찰스 슈왑에게 이건 거의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기존 고객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을 연결할 수 있었고 시장의 성장 속도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뮤추얼 펀드 사업에 진출한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온라인 거래까지 결합되면서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용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고객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찰스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결국 해냈다는 걸 말이죠. 한때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던 소년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JP 모건이나 록펠러처럼 자신만의 판을 만든 사람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분하지 않았나. 이제는 내려와도 되는 순간이 온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시대를 만든 뒤 찰스 슈왑은 이제 한 발 물러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포트럭이었죠. 포트럭은 단순히 회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 더 크게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도 그에게 유리했거든요. 1990년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 중 하나였고 인터넷 혁명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였으니까요. 실제로 포트럭은 여러 전략을 추진했고 단기적으로는 꽤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수익도 빠르게 쌓여갔죠. 하지만 어떤 번영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로 닷컴 범블 붕괴였죠. 기술주 거품이 터지면서 시장이 무너졌고 그 충격은 찰스 슈왑에도 그대로 덮칩니다. 자산은 줄어들고 매출과 이익은 급락하고 주가는 52달러에서 10달러 아래까지 무너져버린 겁니다. 닷컴 버블 붕괴는 포트럭에게 회사의 핵심 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했어요. 그는 유일한 방법이 다각화라고 믿었죠. 그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을 설립하고 기관 투자 부서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속 추가해 나갔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방향이 많아질수록 집중은 약해진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나자 회사는 점점 복잡해졌고 각 부서들은 제각각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은 떨어지고 성장 속도도 둔화되면서 어느 순간 찰스 슈왑은 잘 돌아가는 핵심 기업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는 거대한 복합 조직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사회가 움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 바로 창업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66세의 찰스 슈왑이 다시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무너져가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창업자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겁니다. 찰스는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흔들린 이유는 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였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다각화가 아니라 집중, 특히 고객 경험과 서비스에 모든 걸 다시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 없는 사업과 부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사의 중심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놓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조직은 다시 단순해지고 의사결정은 빨라지고 고객 중심 전략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몇 년간 이어지던 부진을 끊어내고 2005년에는 다시 수익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장도 이에 반응합니다. 2002년에 7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2006년이 되자 20달러를 훌쩍 넘기며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 회사를 살리는 방법은 더 많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집중하는 거였다는 걸 증명된 셈입니다. 회사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은 뒤 찰스 슈왑은 이제 진짜로 물러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CEO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월터 베팅거였습니다. 베팅거는 이미 앞선 실패와 반전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포트럭 시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만 이어가면 되는 상황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또 한 번 잔인하게 엇나갑니다. 베팅거가 CEO로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시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면서 월스트리트 전반이 공포에 빠졌고 그 중심에 찰스 슈왑도 서 있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수익률 플러스 펀드가 주택담보대출 자산에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시선까지 집중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회사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CEO로서 이보다 더 나쁜 출발은 없었죠. 매출은 1년 사이에 20% 넘게 급감했고 회사는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베팅거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히 했습니다. 포트럭처럼 방향을 잃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 선택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사를 다시 세우는데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를 확실히 끊어냅니다. 과거의 실수였던 고위험 자산, 특히 주택담보증권 같은 영역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대신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춤의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로 등장한 게 바로 지능형 포트폴리오, 일종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였습니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이 선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고 기존의 복잡한 자문 서비스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거든요. 찰스 슈왑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운용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조 달러 규모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계좌 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여기에 더해 성장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부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업을 전략적으로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찰스 슈왑은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다시 한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베팅거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항상 가장 예상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2015년 로빈후드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이 무료 주식 거래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들고 등장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몇 년 사이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이후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기존 증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앱 하나로 간편하게 거래하고 인터페이스는 마치 우버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술 서비스처럼 직관적이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초보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2020년에는 계좌 수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 상황은 월터 베팅거에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로빈후드의 고객 한 명 한 명이 곧 찰스 슈왑이 이룰 수 있는 미래 고객이었거든요. 그는 이 변화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지켜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시장을 뒤흔드는 한 수를 던집니다. 바로 주식과 ETF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선택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불안하게 반응했거든요. 실제로 주가는 급락했고, 경쟁사였던 TD, 아메리트레이드나 이트레이드 같은 기업들도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팅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고객은 가격뿐만 아니라 신뢰와 시스템을 보고 움직인다는 걸 말입니다. 수수료가 같아진 순간 승부는 인프라와 서비스에서 갈린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시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2년 초 게임스톱을 둘러싼 대규모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간의 충돌이 터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변동성과 규제 문제를 이유로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들이 거래를 제한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조치를 두고 개인 투자자를 막고 기관을 보호한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된 거죠. 반면 찰스 슈왑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거래를 유지하면서 시장 참여를 열어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난은 대부분 로빈후드로 쏠리게 되고 베팅거가 기다리던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사의 실수가 아니라 신뢰라는 게임에서 승부가 갈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찰스 슈왑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 가장 빠른 회사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말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찰스 슈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단 한 해에만 520만 개가 넘는 계좌가 새로 열렸고, 여기에 더해 TD 아메리트레이드 인수까지 완료되면서 고객 규모는 단숨에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단순한 성장 수준이 아니라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경쟁자였던 로빈후드보다 2배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며 찰스 슈왑은 다시 한번 정점에 올라섭니다. 이 정도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과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7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한 금융제국, 수천만 명의 고객,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선 이름.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켰는지,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판단들이 결국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창업자였던 찰스 슈왑이 이 판을 처음 만들었다면 월터 베팅거는 그 판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더 빠르고 더 싼 서비스를 내세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승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때 혁신이었던 모델도 어느 순간에는 구식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또 다른 로빈후드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단 하루 만에도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결국 이건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끝없이 무너지고 다시 선택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